여러분 안녕하세요. 뮤지코노믹스 지인혁 교수입니다. 저스틴 비버 좋아하세요? 저도 저스틴 비버 음악 많이 듣는데 약간 뚱딴지 같은 질문을 해볼게요. 만약에 유튜브가 없었다면 저스틴 비버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누가 뭐래도 월드스타잖아요? 그런데 저스틴 비버가 어떻게 데뷔를 했냐면 유튜브를 통해서 데뷔를 했어요. 저스틴 비버 캐나다 출신이란 말이죠. 뭐 미국의 대도시 출신도 아니고 미국의 대도시는 음악 산업 인프라가 잘 깔려있기 때문에 그만큼 산업의 접근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저스틴 비버가 94년생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2007년쯤 됐겠네요. 유튜브, 그 당시 유튜브가 막 뭐랄까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지금처럼 명실상부하게 전 지구인이 다 쓰고 있는 플랫폼은 아니었다. 그런데도 유튜브에 저스틴 비버가 데모 영상을 올립니다. 그걸 유명 제작자인 스쿠터 브라운이 발견해요. 그리고 스쿠터 브라운이 얘다 무릎을 치고 비버의 스타성을 간파합니다. 그리고 R&B 가수 어셔에게 비버를 맡겨요. 훈련을 맡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버를 어셔가 일종의 연습생으로 트레인을 합니다. 훈련을 시키고 그 결과로 비버가 대스타가 된 거죠. 비버가 한 1억 5천만 장 정도에 달하는 누적 앨범 판매량을 올렸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양인데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서 데모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지 않았다면 또는 유튜브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지금도 캐나다 어디선가 조그만 클럽에서 DJ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모르는 일이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유튜브라는 플랫폼 때문에 저스틴 비버가 지금의 스타가 됐다. 그건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플랫폼이 생기면서 플랫폼이 생겼다는 것은 디지털화의 결과거든요. 디지털화는 기술 진보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음악 시장의 지형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전통적으로는 레이블이라고 불리는 기획사들이 또는 제작사들이 신인을 발굴하러 돌아다녔죠. 뭐 중소도시에 있는 클럽, 공연장, 언더그라운드 가수들, 경연대회 이런 것들을 돌아다니면서 신인을 발굴했는데 디지털화, 플랫폼 이런 기술 진보 때문에 이제는 아티스트들을 발굴하는 방식이 일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이 됐어요. 그러면 그만큼 아티스트들의 뭐랄까 경제적 후생, 살림살이가 좋아졌을까?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 같습니다. 미국의 뮤지션을 위한 비영리 기관 중에서 Future of Music Coalition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이 기관에 따르면 미국 아티스트들, 뮤직 아티스트들 중에 절반 이상이 쓰리잡을 뛰고 있대요. 그리고 소득의 80% 이상이 작곡, 녹음, 공연, 음악 활동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 수입에 의존하면서 또 쓰리잡을 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아티스트들의 삶이 그렇게 뭐 좀 나아졌다, 윤택해졌다 이렇게 보기가 평균적으로는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버클리 음대의 음악 경영학과 알렉산더 페린 교수가 지망생들이 상업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몇 가지 매뉴얼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업계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정보와 지식은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매뉴얼 1번이 뭐냐면 기술, 저작권, 펀딩 요 세 가지를 이해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 진보 때문에 디지털 플랫폼이 생기고 음악이 거래된다고 그랬잖아요. 음악 생산에 있었어도 기술 진보 때문에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사실상 악기 하나, 그러니까 실제 악기 없이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만으로 음원을 만들어서 배포할 수가 있게 됐어요. 뭐 에이블톤이라든지 프로툴이라든지 뭐 요런 소프트웨어를 제가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아티스트들이 많이 쓰는 음악 제작 소프트웨어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제작할 때는 이런 기술적인 장점들을 많이 이용을 한다. 저비용으로 음악을 쉽게 만들 수 있다. 악기를 안 사도 소리를 낼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지적재산권이 강화되면서 저작권 수입이 굉장히 중요한 소득원이 됐거든요. 근데 동시에 아티스트들한테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지적재산권이 침해가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꼭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된다. 그런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펀딩. 예전에는 레이블들한테 의존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 자기 음악을 소개하고 이런 음악을 내가 만들어서 유통시키고 싶다. 그럼 이걸 지지하는 팬들이나 잠재적 팬들이 자금을 대기도 한다. 그런 방식으로 음악이 제작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지금 보여드린 이 화면 뭐냐면은 테이크워크라는 소프트웨어에 제가 캡처를 뜬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악기 없이 이런 소프트웨어 하나만으로도 음악을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실제 악기로 연주하는 소리가 훨씬 좋겠죠. 그렇지만 돈이 많이 드니까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매뉴얼 2번 인터넷과 스트리밍. 좋은 음악을 만들어도 소비자한테 전달이 안 되면 성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음악 판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당부를 또 페린 교수가 해요. 요새 대부분의 음악은 스트리밍으로 소비되죠. 뭐 LP판이나 CD 실물 음악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리미티드 에디션 같은 경우는 구매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한데 절대 다수의 음원은
스트리밍으로 인터넷에서 소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은 뭐 다 아시겠지만 유튜브, 스포티파이, 디지털 플랫폼들이죠. 이런 플랫폼들은 광고나 프리미엄 수익 모델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고를 보거나 또는 프리미엄 구독을 하면 음악을 마음대로 들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플랫폼들은 음악을 이렇게 판매를 하고 그 판매 수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면 당연히 레이블들에게 저작권료를 지급을 하죠. 그리고 그 저작권료는 일부 원저작들한테 갑니다. 작곡, 작사가, 실현자, 그리고 네트워크 사용료를 또 내야 돼요. 네트워크 사용료는 이동통신사한테 냅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사용료가 상당히 비중이 커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좀 어렵지만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추정치는 네트워크 사용료가 한 50%가량 또는 그보다 클 수도 있고 이동통신사한테 많은 사용료가 지불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디지털 음악 플랫폼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느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동통신사한테 너무 많은 사용료가 지불되고 있느냐? 과도하다? 그렇게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없으면 음악을 팔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동통신사도 네트워크를 조정하는데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 수익을 얻어들여야 되겠죠. 지금 보시는 그림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셔가지고 또 모바일로 음악을 플랫폼에서 조회를 해보면 이런 화면을 많이 보시게 돼요. 발매일이 있고 장르 있고 근데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발매사라고 돼 있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요거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서 요 음악을 직접 제작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유통을 해주는 데라는 뜻입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서 밑에 보면 기획사라고 돼 있죠. 스타쉽 엔터테인먼트한테 이 스타쉽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레이블이죠. 음악을 직접 제작한 제작사인데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게 음악을 납품을 하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음악을 유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여러분들이 쉽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음악 산업은 이렇게 짜여져 있구나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벅스나 멜론 같은 플랫폼에 음악을 올려서 유통을 한다. 그리고 최종 소비자인 여러분들은 벅스나 멜론을 구독하면서 음악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매뉴얼 3번 마지막인데 메이저 제작사, 메이저 레이블. 레이블도 규모가 좀 다양해요. 대형 레이블들이 있고 중소형 레이블들이 있고 독립 레이블들이 있고 그 나름대로 생태계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음악 산업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주체는 메이저 레이블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직접 음악 제작에 대한 선택,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이저 레이블들 또는 뭐 레이블들은 요새는 미끼 전략을 사용해요. 미끼 전략이라는 게 뭐냐? 좀 어감이 안 좋지만 음원 제작 비용을 전부 지불하고 음원 판매 손실 위험을 감당하는 대가로 광고, 방송, 영화, 비음악 사업에서 또 돈을 벌어들입니다. 이거는 레이블들이 좋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기술이 진보하고 음악 상품이 디지털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아티스트, 연습생 시절부터 생활비, 마케팅비, 이른바 발굴 비용이죠. 레이블들이 지불을 해요. 그리고 음원에 대한 재산권, 공연 수익, 주변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수익들을 아티스트들과 공유를 합니다. 이게 뭐 새로운 것이냐? 새로운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수익 모델은 레이블들이 음원 제작에만 참여하고 음원 판매 수익에서만 수익금을 가져가는 형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LP판이 뭐 몇 장 팔렸다, CD가 몇 장 팔렸다 이런 것들도 다 그런 맥락에서 나온 얘기죠. 밀리언셀러, 빌리언셀러 이런 아티스트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판단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가 못해요. 왜냐면 음원이 얼마나 팔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음원을 가지고 주변 산업에서 얼마나 돈을 벌어들였냐가 중요해졌기 때문에 레이블들도 판매에만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에서 관여를 합니다. 신인 아티스트들에게는 이게 매력적인 딜이죠. 그렇지만 패린 교수는 뭐라고 당부를 하냐면 계약하기 전에 충분하게 법률적 검토를 해야 된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라. 그래서 법률 시장에서도 꽤나 큰 변화가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선진국이 되기 전에 엔터 비즈니스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상당히 고도로 전문화되어 있죠. 그래서 웬만한 아티스트들은 엔터 전문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음악 생산 과정이 디지털화 때문에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것과 더불어서 또는 이것과 관련하여 경제학 문헌에서도 논쟁거리가 생겼습니다. 이른바 슈퍼스타 독식 가설이라는 건데요. 일단 슈퍼스타 독식 가설은 뭐냐면 특정 시장에서 기술 혁신이 발생하면 한계 비용이 내려가고 고품질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다. 이게 뭐냐면 이런 기술 혁신에 성공한 생산자들이 시장을 독식하게 된다는 가설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거죠. 어떤 시장이든지 똘똘한 생산자들이 그 시장을 독식하게 된다. 독점화하게 된다. 물론 시간이 가면서 그 기술 혁신이 확산되고 지적재산권 법에 의해서 오랫동안 보호된다든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보호를 해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술을 카피해가지고 이 독점력이 많이 점차적으로 약해지겠죠. 그러나 어쨌든 단기적으로나마 기술 혁신에 성공한 생산자들이 시장을 독식하게 된다.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경제학자가 있어요. 1900년대 초반에 활동했던 영국의 경제학자인데 경제학을 수학화, 과학화한 업적으로 굉장히 많이 길어지는 경제학자입니다. 그런데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경제학자는 음악 시장이 슈퍼스타 독식 가설에서 예외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마샬이 이렇게 주장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는 음악 생산 기술이 그렇게 높을 필요가 없다. 물론 음악을 연주하는 테크닉은 고도의 기술이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음악을 연주하는 것 말고 그 음악을 들리게끔 하는 거 있잖아요. 녹음 기술이 없었어. 그리고 대형 공연장을 조성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음악은 예술품이니까 소비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한다. 주관적인 판단 하에 음악을 선택하니까 꼭 음악의 질이 판매량, 아티스트의 성공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많이 바뀝니다. 마샬이 1900년대 초반에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900년대 초반부터 엄청난 기술의 발전과 진보가 있었죠. 라디오 기술, 녹음 기술, 전보, 음향 기술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1980년대가 되니까 일부 경제학자들이 음악 시장에서도 슈퍼스타 독식 가설이 타당하다고 주장을 해요. 실제로 엘비스 프레슬리, 비틀즈, 롤링스톤스 이런 뮤지션들은 천문학적인 부를 쌓았거든요. 이른바 음악 시장의 독점이죠. 그러면 가창력이 월등한 가수들이 녹음 기술과 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시장을 독식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리고 1990년대가 되니까 수많은 또 실증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경제학자들이 데이터로 해본 거죠. 슈퍼스타 독식 가설이 음악 시장에 적용될 수 있느냐. 근데 가수 가창력이 증가해도 음반 판매량 증가는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가창력만 보고 음악을 사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슈퍼스타 독식 가설이 과연 맞나? 마샬 얘기대로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음악을 고르기 때문에 똘똘한 생산자들이 독점하는 현상이 발생하는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슈퍼스타 독식 가설과 부합하는 연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탁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실증 연구가 나오고 그 실증 연구를 뒤집는 연구가 또 나오고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시장 유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유형은 한 서너 가지로 나누는데 경쟁의 정도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완전 경쟁 시장. 완전 경쟁 시장은 말 그대로 경쟁 정도가 가장 치열한 시장이에요. 수많은 생산자가 있어요. 이 생산자들이 다 똑같은 상품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느 생산자도 시장에서 우위를 정할 수가 없다. 소비자가 선택하는 대로 물건을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과점 시장이 상당히 많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소비하는, 참여하는 시장의 대부분 과점 시장인 것 같습니다. 대형 마트, 은행, 이동통신, 자동차, 정유, 건설, 아파트 브랜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 경쟁 시장처럼 무수히 많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점 시장인데, 복점은 뭐냐면은 생산자가 딱 둘이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강의 때 하면 학생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콜라가 복점 시장 아닌가요? 왜냐하면 코카콜라랑 펩시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코카콜라가 압도적으로 점유율이 높아요. 그래서 생산자는 두 개지만 사실은 콜라 시장도 거의 독점 시장에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점 시장은 경쟁이 좀 되는 생산자 둘이서 싸울 때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독점 시장이 있어요. 독점 시장은 생산자가 하나, 단 한 명이 생산하는 시장이 독점 시장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생산자가 많아질수록 소비자의 후생은 증가해요. 왜냐하면 소비자가 선택을 할 여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반대로 독점 시장으로 갈수록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어들죠. 그럼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소비자 후생은 경쟁이 심할수록 좋고 소비자의 선택이 많아질수록 좋다. 음악 시장은 어떨까요? 음악 시장 공급 경로가 매우 다양해요. 그래서 한 가지 시장으로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음악이 어디서 나옵니까?
뮤지션이 만들어야 되죠. 누군가는 작곡을 하고 불러야 돼요. 그다음에 제작자, 레이블들이 음악을 대량 생산해서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유통 구조 안에 스트리밍 플랫폼이 있고 이동통신사가 있어요. 매우 다층적이다. 중첩돼 있다. 제작과 스트리밍 서비스는 아마 과점 정도 될 겁니다. 스트리밍 서비스 한번 생각해보면 멜론, 지니, 벅스, 스포티파이 등등등 몇 개 안 돼요. 라이브 공연 시장은 어떨까? 요거는 독점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가령 나훈아 공연에 간다. 나훈아 공연, 남진 공연으로 대체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남진, 현철, 서른도, 태진아, 송대관, 임영웅 다 트로트 가수로 서로 경쟁하고 있지만 전부 다 다릅니다. 남진 공연에 가서 찬조 출연을 하지 않는 이상 나훈아 씨가 나와가지고 공연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은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느냐. 라이브 공연 시장은 독점 시장인데 또 장르 내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단 말이죠. 그걸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독점적 경쟁은 생산자가 동일한 상품의 변화를 가미해서 독점력을 발휘하는 시장 상태인데 의외로 이런 시장이 많아요. 트로트 가수뿐만 아니라 짜장면, 미용실 매우 동질적인 상품이죠. 전국의 짜장면집 한번 세보세요. 수없이 많습니다. 미용실도 그렇고요. 그런데 특히 잘하는 데가 있죠. 단일 생산자가 경쟁력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생산자는 독점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독점적 경쟁.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음악 생산 사이드에서 음악 시장을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리 말씀드리는데 어떤 음악이 대박이 나느냐, 일종의 스포일러입니다. 대박이 나는 비결이 뭐냐, 차트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비결이 뭐냐, 이걸 또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